시그널 D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이 어린 시절에 입양 보냈던 딸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결국 끔찍한 아동 학대와 살인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이야기 후반에는 충격적인 반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그널 D,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1974년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죠. 눈이 쌓인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공기는 차갑고 습한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17살의 캐시 터카니어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캐시는 키가 165cm쯤 되는 슬림한 체격의 소녀였어요. 창백한 피부에 긴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사소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떨리는 톤으로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죠. 캐시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자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인해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캐시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걸 두려워하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며 외로움을 느꼈고 결국 16살에 만난 남자친구와의 짧은 관계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졌고 캐시는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출산 당일 병원방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웠고 캐시는 땀에 젖은 채로 아기를 안아보았어요. 아기의 이름은 알렉시스 베저로 지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압박으로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입양법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변화하고 있었어요. 1970년대까지 입양은 대부분 폐쇄적이었죠. 출생 부모의 정보가 완전히 봉인되고 입양 부모와 아이가 새로운 가족으로 재탄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에 제정된 인디언 차일드 웨이페어 액트처럼 특정 소수민족 아동의 입양을 보호하는 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캐시의 경우처럼 10대 미혼모의 입양은 흔했지만 법적으로 출생 부모가 아이를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캐시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사인하고 아기를 미시간주의 브렌다와 데니스 보우먼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알렉시스는 입양 후 온드리아 보우먼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흘러 온드리아는 키가 150cm 정도 되는 마른 체격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금발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뺨에는 죽은 깨가 있었죠.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버릇이 있었고 목소리는 높고 밝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작아지게 됐습니다. 양부모의 가정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보우먼은 키가 180cm에 달하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팔에 군대 시절 새긴 문신이 있었죠. 그의 피부는 거칠고 태닝된 듯 어두웠고 말할 때마다 거친 저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데니스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 PTSD라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동료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이 생겼고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불안정해 자주 실직했고 집에서 브렌다와 온드리아를 통제하려 했어요. 브렌다는 키가 160cm쯤 되는 통통한 체격의 여성으로 짧은 금발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고 다녔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신경질적으로 웃는 버릇이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높은 톤으로 화가 나면 떨리곤 했습니다. 브렌다는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녀의 가정 환경은 엄격한 종교 가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겪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관계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보였어요. 데니스와의 결혼은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의 폭력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온드리아가 입양된 후 가정은 점점 지옥이 됐습니다. 1980년대 미시간주의 아동학대법은 이미 존재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시간주의 형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1급부터 4급까지 나뉘는데 1급은 생명을 위협하는 학대로 종신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이웃들의 신고가 부족하고 가족 내 문제로 취부되는 경우가 잦았죠. 온드리아는 데니스의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 여름 더운 오후에 집안은 에어컨 없이 후덥지근했습니다. 온드리아가 학교 숙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데니스는 그녀를 벽에 밀치며 소리쳤어요. 넌 왜 이렇게 쓸모없어?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군. 그의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온드리아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다음엔 잘할게요. 브렌다는 이를 보고도 막지 않았어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테니스, 그만해. 아이가 무서워하잖아.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 학대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1987년 봄 따뜻한 오후에 일어났어요. 온드리아가 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늦게 돌아온 게 화근 일었죠. 집 문을 열자마자 데니스는 그녀의 팔을 세게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문신된 팔 근육이 부풀어 오르며 온드리아의 마른 팔에 멍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네가 뭘 한다고 밖에서 놀아? 데니스의 저음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온드리아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친구랑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브렌다는 부엌에서 지켜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재하려 했지만 데니스가 노려보자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온드리아는 팔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학대는 1988년 가을 잎이 떨어지는 저녁에 벌어졌어요. 온드리아가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걸 알게 된 데니스는 벨트를 들고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온드리아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벨트가 그녀의 등에 내리칠 때마다 죽은 깨가 있는 뺨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아빠, 제발, 아파요. 데니스는 숨을 헐떡이며 멈추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약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해. 브렌다는 문 밖에서 지켜보며 신경질적으로 웃었지만 눈에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학대는 점점 심해졌고 1989년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집은 어두운 조명 아래 차가웠고 창밖으로는 눈이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온드리아가 저녁을 준비하다 음식을 태웠다는 사소한 이유로 데니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온드리아의 작은 손이 데니스의 거친 팔을 잡아당겼지만 그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지고 주근깨가 돋보이는 걸굴이 붉어지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빠, 숨이, 제발 놔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며 끊어졌고 눈동자가 희미해졌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패닉에 빠졌어요. 그의 PTSD가 다시 떠오르며 전쟁의 환영이 스쳤습니다. 온드리아의 몸이 축 늘어지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물러섰습니다. 브렌다가 달려와 그녀를 흔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브렌다는 떨리는 손으로 온드리아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데니스, 네가... 데니스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신을 집 뒤뜰에 묻기로 했습니다. 눈이 쌓인 땅을 파헤치며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저주했어요. 브렌다는 이를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그냥 실종됐다고 할게. 누구도 모를 거야. 라고 브렌다가 속삭였어요. 이 사건은 미시간의 살인법에 따라 1급 살인으로 종신형 없이 가석방 불가한 중죄입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가출로 위장하며 21년을 버텼습니다.
브렌다는 은폐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온드리아의 이름으로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엔 가출 후의 삶을 암시하는 포스트를 올려 주변 사람들이 실종을 의심하지 않게 했죠. 예를 들어 먼 도시에서 찍은 듯한 사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가출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2010년대로 넘어갑니다. 캐시는 이제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녀의 긴 갈색 머리카락은 희긋희긋해졌고 손톱 물어뜯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꿈에서 온드리아의 얼굴이 나타나곤 했죠. 캐시는 DNA 테스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 통해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 저녁, 컴퓨터 앞에서 그녀는 온드리아의 페이스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프로필 사진을 본 순간 캐시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 세상에, 이게 정말 내 딸일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포스트를 스크롤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금발 머리카락에 주근깨가 보이는 얼굴로 캐시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어요. 캐시는 기대에 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온드리아, 나야. 네 친엄마 캐시, 오랜만이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고 응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재회할 수 있을 거야. 딸아, 엄마가 왔어. 하지만 연락 후 브렌다로부터 온드리아는 1989년에 사라졌어. 가출했대.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캐시는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FBI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국에서 FBI는 실종 아동 사건에 깊이 관여합니다. 특히 연약한 나이의 아동이나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주 경계를 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서죠. FBI의 차일드 업덕션 래피드 디플로이먼트 팀은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NCI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캐시와 같은 장기 실종 사건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캐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미시간으로 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아침, 양부모의 집 앞에서 그녀는 브렌다를 만났어요. 브렌다는 통통한 몸을 웅크리고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알아. 하지만 온드리아는 우리 가족이었어. 이제 그만해. 캐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추적 과정에서 캐시는 미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긴박해졌어요. 비가 내리는 저녁, 그녀가 미시간의 작은 마을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두운 거리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반사됐어요. 캐시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블록을 더 가자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멀찍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발걸음이 그녀의 리듬과 맞춰지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캐시는 속도를 높여 호텔로 향했지만 미행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빗소리 속에 섞인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창밖을 보니 그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탐정과 함께 이웃을 인터뷰하러 나서자 다시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는 오후 그들은 차로 이동했지만 뒤차가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캐시는 백미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차 계속 따라오네요. 탐정이 엑셀을 밟아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미행차는 끈질겼어요. 결국 주유소에 멈춰서서 대치했지만 미행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위협 전화가 왔어요. 더 파헤치면 후회할 거야.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고 캐시는 손이 떨려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미행은 며칠간 계속됐어요. 한 번은 밤늦게 편의점에 갔다가 미행자가 가까이 다가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캐시는 공포에 질려 달아났어요. 이는 데니스의 짓이었죠. 데니스는 이미 다른 여성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의 연쇄살인 스토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데니스는 PTSD로 인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젊은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1980년 버지니아에 일어난 스칼린 도일 사건이었어요. 스칼린은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키가 170cm쯤 되는 슬림한 체격에 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저녁 산책 중 데니스에게 납치됐습니다. 데니스는 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살해한 후 시신을 얕은 무덤에 묻었어요. 스칼린의 마지막 말은 "제발 왜 이러세요?" 였지만 데니스는 자신의 전쟁 트라우마를 핑계로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데니스의 DNA가 현장에서 채취됐어요. 두 번째 희생자는 1982년 미시간 근교의 또 다른 여성 제인 스미스였습니다. 제인은 28살로 짧은 갈색 머리카락과 밝은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죠. 데니스는 주차장에서 납치해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제인, 네가 왜 나를 자극해?" 데니스가 중얼거리며 목을 조를 때 제인은 숨이 막혀 헐떡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 하지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데니스는 시신을 호수 근처에 버렸고 이는 동물에 의해 훼손돼 발견이 늦어졌어요. 그의 살인 충동은 점점 커졌지만 군대에서 배운 은폐 기술로 증거를 지웠습니다. 데니스의 연쇄살인이 발각되는 과정은 2019년에 시작됐어요. 첫 번째 단계는 DNA 증거 매치였습니다. 버지니아 폴리스가 오래된 미제 사건인 스칼린 도일 살인을 재조사하던 중 데니스의 DNA가 과거 성범죄 전과로 등록된 코디스 데이터베이스에 매치됐어요. FBI가 개입해 데니스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데니스는 집에서 브렌다와 함께 있었고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문신된 팔을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FBI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데니스 보먼, 당신을 스칼린 도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데니스는 창백해지며 저항했지만 수갑이 차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신문 과정이었습니다. FBI 신문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요원들이 데니스를 압박했습니다. "당신의 DNA가 현장에서 나왔어. 왜 그랬지?" 데니스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PTSD를 핑계로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때문이야. 통제할 수 없었어." 그는 스칼린의 살인을 인정하고 이어 제인 스미스의 살인도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드리아 연결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데니스의 과거를 파헤치다 온드리아 실종을 의심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딸은 어때? 가출했다고?" 데니스는 문신된 팔을 문지르며 자백했습니다. "온드리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목을 조르다 정신 차려보니 죽어 있었지. 뒤뜰에 묻었지." 이 자백으로 브렌다는 공모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녀의 우울증이 은폐를 도왔지만 법적으로는 2급 아동학대로 10년형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2020년 봄 따뜻한 숫살 아래 뒤뜰을 파헤치자 온드리아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제인 스미스의 유골도 재조사로 확인됐어요. 캐시는 현장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내 아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아동보호 폴리시를 드러냅니다. 1980년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은 특별 아동 입양을 장려했지만 학대 감시가 부족했어요. 오늘날에는 아동학대 신고 하트라인과 FBI의 적극적 개입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가족 내 은폐가 문제입니다. 캐시는 진실을 찾았지만 영원한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데니스는 종신형을 받았고 브렌다는 감옥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974년 10대 미혼모 캐시는 딸 알렉시스를 입양 보냈고 그녀는 온드리아로 이름을 바꿔 데니스와 브렌다 부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데니스의 PTSD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온드리아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1989년에 살해당했습니다. 브렌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까지 만들며 21년을 속였죠. 캐시는 2010년대에 딸을 찾기 시작해 미행과 위협을 겪으며 진실을 파헤쳤고 데니스의 연쇄살인까지 드러나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깊습니다. 먼저 법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아동 학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죠. 예를 들어 미국처럼 DNA 데이터베이스와 FBI의 장기 미제 수사 체계를 우리나라에도 더 확대하면 은폐된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식 증대입니다. 가족 내 학대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웃이나 학교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해요. 사회 전체가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자격의 필요성입니다. 입양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앓는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더 경계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한편 캐시는 이 사건을 통해 크게 변화했습니다. 진실을 찾은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제목은 잃어버린 딸의 불꽃으로 입양과 학대의 실상을 고발하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 매스컴 인터뷰에 나서며 CNN과 같은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녀는 아동보호재단을 설립해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입양 부모 교육 세미나를 주최하며 사회운동가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화는 캐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녀는 불면증에서 벗어나 딸의 기억을 통해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